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긴 했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무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어떨까요? 특히나 올여름은 폭우와 이상기후로 쓰러진 노동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환경정의 기후팀 김혜빈 활동가와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우리 경제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년 연장 문제가 노동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들이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의 주요 조건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정년 시기를 현행 만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정년 연장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움직임과도 맥이 닿아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 역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관련 논의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방법론에 있어선 노동계와는 시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 그러니까 정년에 이른 노동자들을 1, 2년 단위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노인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하죠. 문제는 정부와 노동계의 간극이 큰 상황이지만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경사노위를 탈퇴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인수위를 통해 정년 연장 이슈를 화두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사회적 대화기구부터 복원하는 일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이름 발음이 전예현. 이 아마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응하고 히읗이 같이 들어가요. 제 이름의 발음이 전예현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부득이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예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네요. 예, 도쿄전력이 오늘 오후 1시쯤 이 오염수의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인데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의 저장 탱크에 보관되었던 오염수를 다시 바닷물로 희석을 하고 1km 정도 되는 해저 터널을 통해서 원전 앞바다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단 이제 17일간 일단 내보낼 계획인데 네. 하루에 460톤씩 약 7,800톤을 일단 이 기간 동안에 방류를 하고
올해 말까지 3만 1,000톤 가량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가 134만 톤이라고 네네. 알려져 있으니까 예. 올해 말까지는 2.3% 수준이고 또 내년 계획은 또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오후 1시에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약 200톤 정도 방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200톤 전체 보관하고 있는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작아 보이지만 200톤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은 어마어마하고 양이죠. 이제 앞으로 30년이다. 이 부분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지금 모른다는 예. 거 아닙니까? 오염수 방류에 맞춰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네요. 예, 그동안은 사실 이제 차관급 당국자들이 오염수와 관련한 설명, 브리핑을 해왔는데 네. 오늘은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 직접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방류된다면 국민들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 그리고 일본에게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또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해서 내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을 늘려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입장을 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야권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혹시 입장 낸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한마디로 한덕수 총리가 충분히 잘 설명을 했다. 별도의 입장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름을 한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예. 사실 일본이 24일 날 우리가 방류하겠다라는 게 22일 날 이미 이틀 발표가 전에. 됐었죠. 예. 그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브리핑 할 때 설명 들었는데 이날도 우리 정부에서는 박구현 차장이 나섰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차관급 저쪽은 총리급이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면 차관급이 입장을 얘기하느냐. 더군다나 이게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여러 번 물었는데 22일, 23일, 24일까지 대통령실 명의 입장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렇다 보니 야당에서는 피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서 찬반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거 정말 한심하다. 윤석열 정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면서 입장을 제대로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제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관련 영상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이 오염수에 대한 안전을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느냐. 네. 세금 들여서 예. 이 부분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4분 25초짜리 영상이 지난달 7일 게시가 됐고요. 네. 이제 이 영상을 유튜브 광고로 노출시키다 보니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예산 3,800만 원을 투입하고 제작 업체도 직접 선정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세금 들여서 이런 것을 하냐 이렇게 반발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 알려지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직접 제작을 해서 올린 거더라.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문체부에는 여기 뭐 영상 제작이나 홍보 비용 등을 포함해서 예.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제 이것도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직접 했다. 이게 논란의 한 지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조회수가 1,642만 회가 24일 기준으로 벌써 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1,640만 회가 넘었어요. 1,642만 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보통 뭐 많아도 몇백만 회 뭐 이 정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영상도 이런 거 봤더니 예. 그것도 아니고 그럼 오염수 관련 영상도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런 영상들은 보통 이제 1,000회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이유냐? 네. 이런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가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 이렇게 16만 이 정도 하면 속아주겠는데 1,600만 하는 건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실이 무슨 BTS냐 블랙핑크급이냐라고 비판했는데 BTS 팬 여러분 절대 아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건 조회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그러나 1,642만 회라는 건 너무나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일각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뭐 조회수가 많은 건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연 이만한 조회수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겠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정부는 그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 그 현장에 IAEA 그 시찰단이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사무소가 아예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원래는
상주하면서 그렇죠. 방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일본 측에 요청했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은 상주해서 아주 꼼꼼하게 투명성을 검증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언제 가느냐? 그리고 네. 이 방문은 얼마나 정기적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겠죠. 정부의 답을 좀 들어보면 일단 이와 관련해서 IAEA와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이르면 주말부터 출국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은 매일 서면으로 자료 받고 주간 단위로 화상으로 의논을 하고 네. 초창기에는 2주에 한 번씩 현장 가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2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2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방류 정보가 올라오는 홈페이지 운영이 시작됐고 이상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망도 마련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어쨌든 관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 이곳에 소속된 대학생 16명이 집시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는데요. 이 학생들이 오늘 오후 1시쯤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던 그 시기와 이제 맞물려 있는 시간이죠. 네. 오후 1시쯤에 일본 대사관이 위치한 건물에 진입해서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건료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체포된 이후에 나머지 학생들이라든가 네. 진보 대학생 내 소속 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이 3차례 해산 명령을 한 뒤 해산됐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 오늘도 역시 긴급 의총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오늘 여러 가지 법안에 관해서 당론을 채택을 했거든요. 예.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 때문에 수산업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약간 반격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가지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 중에 3가지 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농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피해 어민 지원 특별법인데 네. 만약 이런 법이 국회에 통과한다 그러면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의미를 지금 야당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법.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오염수에 노출됐다라는 것은 오염수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 가능성을 의미를 하잖아요. 네. 일단 이 특별법을 추가로 발의한 상태이고 민주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만약에 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다면 일본산 전체에 대해서 수입 금지가 추진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선동이다. 심지어는 반국가적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경원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열린 민주당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 광우병 괴담의 데자뷰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한 가짜뉴스 허위 선동이라고 하면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오늘 열렸죠. 예. 근데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는데 네. 야당에서는 오염수 방출을 핵 테러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 뭐 했냐 이렇게 질타가 이어진 거고요. 여당에서는 이게 정치적 공세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될 걸 잘 못한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야 한다고 몰고 가는 거 유감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의 발언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방류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쏟아졌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러니까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이 부분들이 또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부 공식 입장은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 없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계획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문제가 생긴다면 조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이 다 좀 추상적이어가지고. 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제소하는 방안도 있고 할 텐데 네. 제가 오늘 어떤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냉장고 같으면 리콜을 하는데 바닷물이 이미 흘러 들어간 걸
제소를 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좀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도 지난 5월에도 그랬지만 우리 위성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기간을 정하는데 기간 정하면 첫날에 그냥 쏴버리네요. 북한이. 예, 참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사실 북한이 지난 5월 실패했습니다. 예. 오늘 또 발사한 거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평안부터 동창리 일대에서 이른바 우주 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백령도 서쪽 33km 상공을 통과해서 날아갔지만 궤도 진입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발사한 지 2시간 만에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북한의 태도를 잘 봐야겠습니다. 발사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었던 엔진 문제는 해결하고 비행 안전장치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10월에 재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뭐 거기 위성 발사장이 있는 데만 잠깐 맑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실 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위 상임위원회를 열었어요. 예,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6시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요. NSC가 일단 합참으로부터 이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추가 움직임이라든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발사체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라고 지시했고 또 3국 공동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NSC 상임위의 임석 제가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냥 임석은 하지 않고 계획했던 일정을 소화했는데 북한이 발사에 일단 실패했기 때문에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한미일 3국 공동 대응 문제 언급됐지만 지금 한미일 3국이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삼국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진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요.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이 공동 보조를 맞춘 제재 조치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살펴보면 최근에 왜 한미일 정상회의도 그렇고 네. 뭔가 삼각체제 같이 가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강화된다. 또 이 3자 협의가 이 정상회의 결과로 나왔던 3자 협의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 제재할 게 남아 있나요? 다 제재를 계속 해왔고 또 추가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더 제재할 게 남아 있기는 한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중요한 건 제재 실효성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제 제재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핵무기 개발하고 지금 뭐 위성 발사체를 또 쏘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이 또 추가 도발 얘기까지도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지금 8월 임시국회 회기 언제 종료하느냐 이거 두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뭐 서로 힘겨루기를 했었는데 결국 25일 그러니까 내일 종료가 되는 거네요. 예, 왜 이렇게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했느냐. 네. 그 이면에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특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일단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내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임시회 8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수정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중요한 점은 26일부터 31일까지 비회기 기간입니다. 네. 그런데 많이 아시겠지만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이 아닌 회기 기간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는 예.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회기 기간에 하면은 그것을 피하겠다라는 거고 민주당의 입장은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 심필 심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여야가 그동안 줄다리기를 한 것이고 야당에서는 아니 우리가 불체불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만 여당에서는 아니 이 대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좀 꼼수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소환 시점도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이제 소환하면
그 다음에 영장 청구 수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가 그냥 바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에서는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식당 뭐 예약하냐 뭐 이런 식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30일 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 30일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회기 기간이 26일에서 3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회기 기간은 영장 청구 안 하겠다 이런 해석이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이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 주에는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라고 또 이걸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네. 공소장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다 다르지 않느냐. 소설 쓰고 있다. 이제 이 대표가 잘 쓰는 표현이 소설 쓰고 있다는데 여기에 관해서 국가 권력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정을 앞당기도록 검찰과 조율하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이 비회기 기간인 31일까지 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소환조사하면 조사한 결과 좀 정리하고 네. 구속영장도 발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면 며칠은 걸리잖아요. 보통은. 그럼 9월에 만약에 청구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합의는 일단 실패한 거죠? 예, 일단 실패했었고 다시 경과 보고서 재송부 합의 이제 오늘까지 24일까지 시한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자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왜냐? 네.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를 촉구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야당의 입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 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라던가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 아니 무슨 말이냐. 인사청문회 통해서 소명이 됐고 낙마의 정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 다시 보내달라라고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근데 합의는 안 됐고 다시 이제 시한이 끝나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뭐 그걸로 합의 안 되니까 자체 보고서 내서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건 사실 뭐 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기간 지나면 바로 임명 강행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25일 당장 임명을 할 수도 있다. 강행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 보고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 네. 재송부 요청 시한이 끝났으니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늦출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네. 당장 내일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동관 후보자가 이렇게 임명이 되면 현 정부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사례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 강행한 게 몇 건이다 뭐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정권 바뀌고 나니까 또 야당 탓이 되는 거네요. 국회 무시하냐? 입법부 무력화하냐? 이런 비판을 계속 반복되는 이 현실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요. 야당이었을 때 했던 얘기를 여당이었을 때 잘 지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네요. 뭐 민주당도 나중에 언젠간 또 똑같은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뉴스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예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올여름 이상 고온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죠. 이 정부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작업을 잠시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다르다고 합니다.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본 환경정의 기후팀 김혜빈 활동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청취자분들께 이해를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환경정의가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저희는 환경정의는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좀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이고요. 네. 화학물질 노출이나 먹거리 위기, 기후위기 등 환경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피해에서 모두가 안전한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고, 현재는 유해물질 대기, 먹거리 정의, 기후 환경정의 연구소에서 각각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 올해 기후팀 사업을 좀 준비할 때 네. 기후재난과 불평등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기후 현상이 더 치명적일지, 광범위하게 적용될지, 누가 더 취약한지를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해마다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서 폭염과 노동을 올해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가서 만난 노동자들이 어떤 작업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까? 저희 우선은 인터뷰와 현장 동행을 병행했는데요. 예.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분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이분은 현장 동행은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 중에 농업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가스 검침원이라 불리는 가스 안전 점검원 분, 그리고 배달 라이더 하시고 그 통신 설비 작업하시는 케이블 노동자, 건설 노동자분을 만났습니다. 건설 노동자분은 아파트 현장을 건설하시는 분을 만났고요. 네, 그렇게 5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만나서 인터뷰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행해서 하루 종일이든 아니면 반나절이든 이렇게 함께 계셨던 거예요? 같이 이제 현장 동행하면서 동선을 따라서 이제 일하시는 장면을 찍고 촬영하기도 하고, 반나절 동안 같이 다니기도 했고요. 때에 따라서 좀 인터뷰랑 병행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매일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하루 정도 함께 움직이신 건데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네, 그런 표현들 요즘에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예. 네, 우선은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 없이 네. 30도 이상이 되는 야외에서 버텨야 했는데, 예. 현장 동행한 날 전부 다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름 낀 날이라도 습도가 높았고, 기온이 32도 이상이었고요. 예. 특히 비닐하우스나 야외 옥상 같은 데 갔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고 몸이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 노동자분 일하는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살이 빨개지고 땀이 이제 비 오듯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처음 해보신 거죠? 네. 그렇게.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노동하시는 분하고 또 역시 또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쵸. 옆에서 같이 보면서 계속 같이 움직인 거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 환경을 좀 체험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쿠팡하고 농업이주 노동자, 가스검침원, 배달라이더, 건설 노동자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 환경이 열악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노동자분들이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던가요? 산업 특성상 이제 작업 환경이라든지 대부분 다 달라서 획일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우선은 이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장 차이에서 보자고 하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이주 노동자의 작업 환경이었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보니까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온습도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방문한 곳은 온도계로 쟀을 때 38도였고요. 그와 동시에 습한 정도가 비가 내리기 직전 정도의 좀 끈적한 느낌의 습도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고 저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온도를 재고 현장을 기록하려고 가만히 있어도 습도가 높으니까 땀으로 체온 조절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지 그때는 현기증이 조금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더운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뭐 38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뭐 폭염 경보 기준은 그 넘은 건데요. 네. 잠시 작업을 중단하라 그리고 휴식을 취하라 뭐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던가요? 그게 사실은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이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예. 이런 폭염과 관련된 규칙은 공고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야외 노동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게시설이나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물류나 건설 노동자라도 근로감독관이 규칙을 근거로 감독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뭔가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뭐던가요? 가장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는 게요. 이제 소통의 문제에서 예. 네, 감정이 조금 격해지신 것. 예. 네, 고용 허가제가 있는데요. 현재 네. 우리나라 고용 허가제는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이동할 경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네.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근무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자의 책임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소송이나 입증이 되기 전에 그 체류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악조건을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이주 노동자 함께 동행했던 이주 노동자 센터장님께서 지금 한국은 제3세계 국가의 젊은 청년 노동을 착취하고 악조건을 못 버틸 정도로 신체가 병들거나 나이 들면 뱉어내는 구조, 제3세계 젊음을 소비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뭔가 이제 이주 노동자가 아프면 아픈 몸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서 산재 처리하고 치료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건강한 노동자로 대체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폭염 문제하고 별도로 이주 노동자가 처한 이제 기본적인 환경에 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노동 환경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뭐 그 숙식을 해결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폭염에 있어서 씻을 공간에 관한 문제라든가. 네. 에어컨 바람이든 선풍기 바람이든 좀 쐬면서 휴식을 취해서 체온을 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만났던 노동자분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시면서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다라고 하셨고 너무 힘들고 어지러워도 일을 쉴 수가 없으셔서 하루에 1.5리터 물병을 이제 드시면서 버티는데 저희가 갔던 날도 그날 하루에 일하면서 물을 6병 정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너무 더운 날은 7병에서 8병 정도를 마시고 잠깐 물 마실 때도 냉장기기가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그대로 이제 일하는 공간에서 물 드시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주변에 이주 노동자분들 생활하라고 만든 불법 농막이 있었어요.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그 위에 비닐하우스로 좀 그 하우스 막을 덮어서 비닐하우스처럼 위장한 공간에서 점심을 드셨는데요. 작년에 포천에서 속행시라는 이주 노동자분이 그 농막 안에서 사망하신 사건이 좀 알려지면서 대부분 농막에서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고 가동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좀 열악한 경우에는 농장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한데요. 이동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배달 라이더나 가스 검침원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만났을 때 두 분 모두 폭염에 긴팔을 착용하셨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동행했던 날 전부 폭염특보가 내렸고 살이 따가울 정도로 더운 날이었는데도 8시간, 9시간은 계속 움직이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방문 노동 특성상 아직까지 전염병에 민감해서 마스크로 코와 입을 다 가리고 계셨고요. 배달 노동 동행 때는 네. 오전 10시부터 30도가 넘어갔는데 이제 라이더분이 이제 쿨토시와 쿨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계셨지만 그거를 착용한 게 시원하려고 입는 게 아니라 땀이 뚝뚝 흐르니까 그 흐지 못하게끔 하려고 입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음식을 찾으러 오시는 손님 기다리실 때 헬멧을 벗고 이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아스팔트와 오토바이 차체에서 오는 열기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다 이제 흠뻑 젖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검침 노동자분과 동행했던 날도 최고 기온이 37도였어요. 근데 계란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외벽 사이나 화단이 있는 벽, 보일러실에 있다 보니까 긴팔과 긴바지, 모자를 착용하지 않으면 살이 여기저기 쓸리고 나뭇가지에 찔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긴팔에 긴바지,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채로 그날 하루 16,000보를 걸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오늘은 적게 걸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으신 게 맞냐 여쭤보니 여름마다 어지러워서 나오기 전에 진통제를 매일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지금 네. 건설 노동자 각각의 만나보신 분들 다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네. 좀 제약이 있어서 네네. 건설 노동자와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건설 노동자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요새 순살 아파트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저희가 직접 이제 건설 노동자를 만나서 쉴 수 있냐, 쉴 기간이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예.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짧아서 그 기간에 맞추려면 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리기는 그러냐라고 여쭤봤을 때 14동 정도 지어진 아파트 규모였는데 한 달에 4개층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안전보다는 공사 기간을 맞추는 게 우선이 돼버리는 현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뭐 만나본 분들을 좀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가 상황이 네.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네. 좀 들어봤는데요. 네네. 다 만나고 난 다음에 네. 이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났던 노동자분들 모두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노동인데도 뭔가 너 말고 할 사람 많아. 혹은 힘들면 때려치우면 되지 않은 시설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 좀 마음이 아팠고 폭염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뭔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했듯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후위기로 점점 더 심해질 폭염으로부터 신뢰할 것 없이 안전한 노동 권리를 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소중한 경험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정의 기후팀 김혜빈 활동가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게 제일 큰 소식이었죠. 네,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오늘 한은희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 3.5로 5번째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이 한은은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
연 0.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2021년 8월부터 통화정책 정상화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올해 1월까지 3.0%포인트 인상한 이후에 올해 2월, 4월, 5월, 7월 그리고 오늘까지 5차례 연속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오늘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보니까 네.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 또 우리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3.5%로 동결하는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릴 가능성에 대한 암시를 좀 해주면 좋을 것도 같은데 오히려 올릴 가능성을 자꾸 언급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기대를 시그널을 준 적은 없고요. 예. 현재 동결은 하지만 여차하면 우리가 바로 올리겠다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하느니 봐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좀 올려야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좀 줄이고 환율도 좀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올리면 우리 경기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나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올리고 3.5로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일각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게 되고 네. 그러면 또 돈이 또 풀리겠구나 생각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하느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지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안 올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대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예. 돈들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 기대는 지금 심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런 워딩을 또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통위 의장인 이창용 하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모두가 당분간 연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느니 밝혔는데요. 네. 지금 3.5에서 0.5%포인트 언제든지 우리는 올릴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모든 금통위원이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시장에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한 번 더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진행 중입니다. 예. 내일쯤 결과가 나올 텐데 다음 달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외환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역시 이제 외환 변동성 커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물가 변동성, 그러니까 물가도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다음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대출 증가세 계속 확대될지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다음 달 0.25 정도만이라도 올리면 우린 그 다음에 열리는 금통위 회의 때 우리도 한 0.25 정도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무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미 역대 최대 금리 차인데 또 여기서 0.25%까지 더 올려버리면 그러면 정말 이제 불안정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과연 우리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버틸 수 있을지 아마 1차로는 하는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만약 흔들린다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진짜 1,400원대 넘어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원화 약세가 원체 좀 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또 트리거가 작용이 됐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외환시장에서는 1,350원 이상으로도 지금 원화 약세 갈 거다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진다면 역시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동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가계부채 문제예요. 신용대출은 지금 이제 빚을 갚는 것 때문에 네. 그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0일에 한은이 올 2분기 가계신용 이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 가계신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계가 빌린 대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그 금액 합쳐서 이제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가계대출 분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택담보대출에서 지금 아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주담대가 늘어난 게 보니까 2분기에 14조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난 분기에 4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번에 1분기에는 14조 원. 그러니까 1분기 사이에 또 10조 원 이상 더 잔액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4조 원 지금 계속해서 줄면서 일단은 신용대출에 대한 빚은 갖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도 보니까 지금 빚 갚는 속도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이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9조 5천억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한은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금리 상태다, 긴축 상태다 말은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시중에는 계속해서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또 금리를 한번 올리고 싶은데 네. 이거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더는 이제 감내할 만하다라면서 계속 지금 돈을 빌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또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를 올린다는 게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빚을 갚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빚이 오히려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 시그널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네. 지금 또 정부가 최근에 이제 주택 연착륙을 시도를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시장이 지금 대출 규제를 좀 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영향이 좀 크다라는 지금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놓고 보면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하는 발표 중에서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금리 동결보다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예. 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2.2% 기록할 거다라고 봤는데 이게 석 달 전에 예상했던 2.3%에서 0.1% 낮춘 겁니다. 네. 지난 2월에 처음에 한은이 생각할 때 내년도 우리 성장률이 한 2.4는 될 거라고 봤는데 예. 5월 달 가니까 2.3으로 낮췄고요. 예. 지금 8월 달 오니까 2.15. 그러니까 석 달마다 지금 0.1%씩 계속 낮추고 있는데 예. 여기 사실은 좀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 말은 내년까지도 우리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올해 상저 하구를 기록을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우리 경제가 터닝할 것이다 라고 네. 봤는데 네. 지금 한은이 제시한 것 보면 내년도 성장률도 우리 예상보다 낮을 것이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좋지 않은 경기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은이 오늘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성장률 회복이 더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부동산 부진 이게 예상 밖에 나쁘다라고 본 것을 이제 한은이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한은이 얘기하기가 지금 2.2%로 내년 성장률을 일단은 예측을 했지만 네.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 부진이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진다면 최악의 경우는 1.9에서 2.0%까지 우리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1.4%로 네. 일단은 지난 5월 달에 얘기했던 거랑은 똑같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중국 부동산 부진 이어질 경우에 그게 아니라 1.2에서 1.3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뒤에 붙이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 중국발 이 파괴력 이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우리 전반적인 성장률 경기 좀 좌우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1997년 이후에 1%대 성장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기록한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제 기억이 아마 지금 처음이 아닐까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우리가 예. 보통 지금 성장률 얘기할 때 그 잠재 성장률 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년 연속 2%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침체, 거기다가 플러스로 혹시 성장 동력 자체가 훼손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내수가 좀 떠받쳐주는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가가 네. 올라서 실질 소득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일단 내년도 성장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어떤가 지금 봤더니 오늘 그 통계청에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네. 2분기에 우리 그 모든 가구의 그 소득이 명목으로 0.8%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물가까지 감안한 실질 소득을 보니까 3.9%가 실질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거 통계가 잡힌 이래 역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우리 그 가계의 지금 소득이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득이 많이 줄어든 이유 뭐냐? 통계청에 물어봤더니 첫째로는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같은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한시 지원이 중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보니까 증가율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보니까 0.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거 그만큼 지금 많은 소득을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좀 비상한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경제 있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상권 50에서 150, 강원 영서남부와 강원 영동, 충북과 전남 동부 30에서 120, 그 밖의 지역 5에서 최대 6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24도 등 전국이 22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8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일부 충남권 내륙과 전남권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한 비가 그친 후 그 밖의 남부지방도 무더위가 찾아오겠고 당분간 도심지와 서해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5도, 습도 8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잠시 앉았다 나갈 건데 일회용 컵에 담아주시면 안 돼요? 손님, 안 됩니다. 잠시 땀만 식히고 나갈게요. 나가실 때 말씀하시면 남은 커피 일회용 컵에 담아드릴게요. 단속 나오면 저희가 곤란해져요, 손님. 카페 자주 가시는 분들은 매장 주인이나 직원들과 이런 실랑이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일회용 컵 규제를 시행한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어느덧 1년 4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카페나 매장 손님 모두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다용컵 사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신문이 공공기관 안에 있는 카페를 취재한 기사를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과 대법원, 경찰청, 서울시청, 국회 등 이른바 힘있는 국가기관 10곳을 방문했더니 손님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곳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시청 단 2군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과 소통관은 종이컵을 제공했고 나머지 6곳에선 가게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카페는 키오스크에 매장과 포장을 고르는 선택지가 없었고 나머지 4개 지방법원도 주문 과정에서 별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의원회관 카페는 매장에서 마실 건지 먼저 묻긴 했지만 마시고 간다 답해도 일회용 잔을 건넸다고 합니다. 카페 측은 규정을 잘 몰랐다거나 규정을 알고 있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문득 의문이 들더군요. 이 카페를 이용하는 공무원들 다용컵 사용 의무를 정말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요. 설마 여기를 단속하겠어?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불현듯 과거 청와대 비서실 방마다 걸려 있었다는 사자성어 춘풍추상이 떠올랐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해야 한다. 요즘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는 사례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남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제할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이 춘풍추상의 정신,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너의 첫 잔 되어 내 입술 따뜻하게 데우고 점심엔 지친 너의 손 잡아주며 잠깐의 여유가 된다. 나를 또 비운다. 더 좋은 것만 담는다. 더 깨끗이 비운다. 네가 마실 사랑 채운다. 너와의 추억 담은 내 맘에 내
또다시 나를 비우고 너를 기다린다. 저녁엔 수많은 네 이야기 소리 없이 들어주고 잠든 밤엔 머리맡에 널 지키는 두꺼운 머그잔이 된다. 나를 또 비운다. 더 좋은 것만 담는다. 더 깨끗이 비운다. 네가 마실 사랑 채운다. 너와의 추억 담은 내 맘에 내 잔에 또다시 나를 비우고 너를 기다린다. 나를 또 비운다. 더 좋은 것만 담는다. 더 깨끗이 비운다. 네가 마실 사랑 채운다. 너와의 추억 담은 내 맘에 내 잔에 또다시 나를 비우고 너를 기다린다. 너를 기다린다. 오늘의 발견에서 커피소년의 커피잔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23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숨어서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남편이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갔다 왔는데요. 도시락 업체에서 다회용 용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약속과 다르게 갑자기 일회용기를 제공했답니다. 환경 동아리 체험학습이었는데 너무 아쉬웠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게 환경 동아리 체험학습인데 이건 업체가 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숨어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8235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문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창래님, 저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매장 안에서 마시다가 남으면 편히 가지고 나오면 되니까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습관되니 편하고 저와 매장 모두에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 텀블러 사실은 좀 씻는 거 귀찮아. 이제 이것 때문에 안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몇 번 실천했다가 아직까지는 늘 갖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번 컵을 받으면 대신에 여러 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안 써야 되겠죠. 이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환경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이나 이런 건 줄여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길 규율을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실천하는 모습을 오히려 모범을 보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문제 제기를 좀 내부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시간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당장 이제 피해를 입는 국내 어민들, 수산업 종사자, 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나 참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 네. 이제는 바다를 생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그 자신에게 자문하는 시간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 어민단체에서 소비량이 10% 이상 줄었다고 하잖아요. 예, 당장 뭐 한두 달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인식이 개선이 되고 좀 아까 이제 텀블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처음에는 주인하고 카페에 오신 손님들이 실갱이가 있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의문들이 있는 것이죠. 어민단체에서 오늘 이제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국제기구와 저명한 과학자들이 밝힌 것처럼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이제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괴담을 믿는 어업인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원치 않았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는 현실이 됐고 어업과 수산업 생산액 감소가 현실화되면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촉구가 있었고요. 네. 또 연합회에서 주장은 이런 겁니다. 괴담에 따라 어업을 포기할 것인지 과학을 믿고 우리 수산업을 선진화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한다면 과학을 믿고 수산업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네. 성명을 냈어요.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수산물에서 만약에 검출이 된다면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감시 체계 강화,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촉구를 했고요. 일본 정부에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해서 주변국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수산시장이나 횟집에 손님 발길이 끊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 수산물을 살 때 정말 안전한지 당분간은 먹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예고된 오늘 같은 경우에 가락동 수산시장에도 추석 전에 이맘때는 보통 손님들이 많이 붐비는 시절인데 네네. 올해는 이제 죄송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으면 그때 장을 봐야 되니까 한동안은 조금 소강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추석에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올해는 특히나 장사 안 되는 게 전부 다 심하다라는 겁니다. 오염수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손님들이 줄어드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드문드문 찾는 손님 외에는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매 시장 자체부터 인파가 줄어든 상황인데 그나마 코로나 때 견뎠던 상인들도 이번엔 손들고 나가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당분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나마 좀 오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원래 이제 초밥하고 이런 일식집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업종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앞에 문구도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계속 이제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표하니까 손님이 계속 줄어서 이번에 업종 변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일식집과 횟집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코로나 시기를 네. 거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런 뭐 수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돈 털어가지고 계속 손해를 메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거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좀 이제 손님이 늘어나는가 했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버틸 체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걱정되네요.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매일 표본 조사를 하지만 그걸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 당분간 앞으로 굳이 횟집을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반응들도 있고요.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해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수백억 원을 사용할 게 아니라 주변국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저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또 생선 가게를 하다가 폐업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장사에 여파가 있었다라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폐업을 하신 분은 그때 그만두길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장사를 폐업을 했지만 네.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또 인재 방주를 시작한 건데 결과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란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왜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예전에 광우병 때도 촛불 집회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하는 되묻는 목소리들도 있었고요. 네. 방류한다는 걸 모르지 않지 않았냐. 일본이 문제가 될 만큼 많은 양을 방출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쓴 정기용 고지서 예.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저는 아직 달에 못 봤는데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각오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고지서가요. 지난달 초순부터 이달 초순까지니까 그러니까 7월 달에 쓰신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달까지 하면 이달 지나서 다음 달에 또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되게 커요. 실제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0% 가까이 많이 나온 집들도 있었고요. 네. 삼겹살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잖아요. 가게 안 더우니까. 그리고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상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호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 속에 지내다 보니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에어컨 가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더우면 안 들어오니까 손님들이 예. 지난달 전기료가 1년 전보다 27%가 올랐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달 들어서 훨씬 더 더웠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네.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는 그래도 비가 오느라고 최근만큼 맞아요. 덥진 네.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에어컨을 안 틀고 견디시던 분들도 이달에는 다 에어컨을 트시고 밤에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아마 가정집 부담도 다음 달에는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네. 10,000원 나오던 집이 40,000원 나오고요. 1년 새 4번이나 킬로와트 시당 33.5원이 올랐기 때문에 게다가 폭염 때문에 냉방도 많이 쓰고 전기 사용량 보면 최고치 여러 번 경신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6월 달에 전기요금을 동결을 했다가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 전기요금 부담은 날씨가 더우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겨울엔 이거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벌써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겨울엔 네. 또 추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난방요금을 전기로 이제 보통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데가 데이터 센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전기요금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의 데이터 센터를 못 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네. 데이터 센터 그 전기를 많이 먹는 걸 뭐 선진 국가들이 자기 미국 내에 둔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운영비 비를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로 네. 자꾸 데이터 센터를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데이터 센터도 지금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뭐 예.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첨단 과학기술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센터가 운영을 잠깐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한 열흘 정도만 축소를 해보자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6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용량 데이터 허브 센터 GSDC의 일부 장비가 서비스 축소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본부 측에서 원래 장비용으로 약 3억 5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작년에 냈어요. 네. 근데 올해는 7억 원 이상,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그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극성수기인 8월 중하순에 장비 절반을 꺼서 최대한 전기 사용량을 줄이자라는 고육지책입니다. 1988년에 국가의 슈퍼 컴퓨터 1호기가 도입된 이후에 전기요금 때문에 장비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절반 정도 운영을 합니다. 우선 열흘만 해보는 건데 예. 길어지면 한 달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21일부터 30일까지 서비스가 축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 6주로 안내를 했고 사실은 전기요금이 오를 거라는 건 모르는 분들 없었기 때문에 네. 관련 예산을 늘려 잡았는데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의 주요 가속기와 같은 대형 연구시설에서 대용량 실험 데이터의 공유 분석 환경 구축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뭐 설명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과학 연구에 필요한 네, 슈퍼컴퓨터, 맞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지금 끄고 있다는 거잖아요. 절반만요? 예. 그럼 과학자들 연구 어떻게 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게요. 이번에 서비스가 이루어진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국가 슈퍼컴퓨터와는 별도로 구축돼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요. 예. 문제는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이 처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이 처음 있었으니까 예. 불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력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없어서 컴퓨터를 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처음 듣는 상황이어서 충격적이고 의아하고 황당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주요 연구개발비를 전년 대비해서 9천억 원 늘려서 3% 인상을 시켰는데 네. 실제로 물가는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연구비 삭감이랑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40%가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년이래요. 내년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을 10.8% 정부가 삭감할 예정인데 R&D 그 예산 한 10% 이상, 10몇 %인가 뭐 깎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년엔 전기요금 더 오를 거잖아요. 그럼 내년엔 지금 올해 반을 껐는데 열흘 정도? 예. 그럼 내년엔 어떻게 할 건가? 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네요. 예. 그 국가 R&D 예산이 줄어든 게 이게 뭐 한 8년 만인가?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예산이 줄어들고 물론 이제 불필요하고 이런 이제 중복되는 예산은 뭐 통합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총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죠?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연구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전기요금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의 힘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 49제 마지막 날인 9월 4일 교사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월 4일에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치원,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오늘 오후 한 2시쯤으로 기점으로 해서 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현재 50만 7,793명인데 이 전체 기준의 14.1%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 학교에서 한 명 이상 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만 19개에서 전체의 48.4%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날 움직이시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학교마다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후에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도심에서 집회를 교사들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4일을 공교육이 멈춘 날로 정하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서희초등학교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심지어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9월 4일을 교사 인권의 날로 지정해달라는 청원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청원 서명을 요청하는 글이 지난 21일에 올라왔고 이 선생님은 스승의 날 전에 교사들이 김영란법 안내장을 쳐서 모든 가정에 배부하고 촌주 선물도 저는 받을 생각이 없다. 스승의 날에 오히려 교사들이 예전 얘기를 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누구나 사명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일하면서 전 국민에게 조롱당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라면서 그날이 서희초 선생님을 동료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취지입니다. 교육당국은
집단 행동으로 규정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공무원이잖아요. 교사들이 공무원 지위상 단체 행동권이 제한돼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제 일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명시된 긴급 사태,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량 휴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의 복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휴업을 하더라도 근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학교의 재량 휴업은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니면 학계 중에 갑자기 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경우에는 네. 학교 수업에 전념해달라는 호소를 내놓고 있거든요.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단체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우리 선수단이 종합 목표 3위. 예. 예.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에 개막을 해서 10월 8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한 해 늦춰지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2023이라고 안 하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오늘 언론을 통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종합 목표는 3위이고요. 근데 실제로 2018년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팀이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게 종합 2위를 내줬고 네. 1982년 이후에 처음으로 금메달이 쉬운 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까지 다 끊었다 그러거든요.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번에는 육상의 우상혁 선수나 황선우 선수 같은 이 기초 종목부터 일본을 압도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이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게 전화위복이 됐대요.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해서 쓰지 못했는데 그때 웨이트를 하면서 순발력이나 파워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금빛 낭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유난히 좀 힘들었던 여름 지나고 네. 한 달이니까 가을이잖아요. 네. 한 달 뒤에도 덥지는 않겠죠. 우리 가을에 국민들 응원도 좀 하고 시원한 게 돼서 네. 힘도 좀 얻고 우리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뛰는데도 안 더워야 될 텐데 요즘 중국에도 굉장히 이상 기후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죠. 그렇지는 않길 바라고요. 네. 우리 국민들한테도 힘줄 수 있도록 네. 멋진 경기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구슬땀 많이 흘릴 텐데 네. 좀 더 고생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네?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서 공연을 3개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한 공연인데 네. 이 공연의 3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요. 먼저 익숙한 듯하면서도 좀 낯선 공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린이 공연 같으면서도 어른들이 느껴야 될 만한 공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범한 듯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공연, 이렇게 3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공연을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 머릿속에서 지금 막 복잡하게 조합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일단 익숙한 공연일 것 같고 예. 어린이 관람이 가능할 정도의 예. 공연일 것 같고 예. 뭐가 있을까? 피터팬 뭐 지금 비슷한 결로 가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대학로에서 작은 소극장에서 올리는 올해 초연되는 뮤지컬인데 예. 제목이 뮤지컬 오즈라는 작품입니다. 아, 오즈. 예, 오즈. 예. 비슷하지는 않는데요, 피터팬하고. 피터팬 오즈 딱 들으셨을 때 왠지 오즈의 마법사 예.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동화에 관련된 느낌을 유추하신 것 같아서 예, 맞아요. 비슷한 결로 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뭔가 감을 잡긴 잡았는데 끝에 좀 항상 부족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퀴즈를 준비한 건 아닌데 퀴즈처럼 대해주셔서 저도 갑자기 긴장감이 좀 돌았습니다. 저는 그 로또도 잘 안 맞고 예. 복권 뭐 이거 사도 5천짜리도 희한하게 안 맞는 편이라 예. 이 뭔가 끝을 잘 못 맺는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방금 전에. 복권 번호는 저도 유튜브 방송할 때 가끔 제가 생각나는 번호 얘기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제가 얘기하는 번호 피해서 찍으면 5천 원은 될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네. 자, 누가 들어도 오즈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딱 네. 이제 그 이야기,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가 떠오르실 텐데 그게 뭐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유명한 뮤지컬 중에 위키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작품도 사실 그 오즈의 마법사 스피노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뮤지컬 오즈 그러면 딱 그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제 뭐 도로시, 양철 인간, 뭐 사자, 뭐 이런 초록 마녀, 뭐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목도 그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해서 네. 갖고 온 소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 익숙하지만 낯선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창작 뮤지컬인데 기존에 동화에 있는 데에서 네. 일종의 모티브를 갖고 오고 캐릭터만 싹 들고 와가지고 그렇죠. 스토리를 완전히 재구성해 버렸네요. 아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이제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진행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요? 있는데 혹시 게임 같은 거 좋아하세요? 옛날에 오락실 네. 게임 요즘에는 별로 못 해왔어요. 갤러그 이런 거? 예. 그래도 비슷하게 오셨어요. 저는 제가 게임 말씀드리면 왜 MT 가서 하는 369 막 이런 게임 생각하실까 봐. 아니면 설마. 술자리 게임 막 이런 거 생각하실까 봐. 네. 예. 근데 말씀드렸던 요즘에 그 인터넷상의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롤이나 막 스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많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굉장히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게임에.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 오즈라는 이 작품의 오즈는 사실 먼 미래에 게임 시장의 99% 이상을 점유한 게임의 이름을 오즈라고 타이틀을 정해서 네. 만들어진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 게임 속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거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네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에 있는 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좀 모티브를 갖고 와서 그 소재를 갖고 와서 예. 완전히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먼 미래의 어떤 게임 속 세상에다가 그 캐릭터를 접목시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게임 좋아하는 분들 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낮고 네. 요즘 보통 게임 많이 좋아하니까요. 네, 요즘은 뭐 게임 시장이 뭐 네. 뮤지컬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예상하지 못한 관객층들이 좀 오세요. 어떤 네. 친구들이냐면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게 뮤지컬 오즈 그러니까 이거 오즈의 마법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그것도 그렇고 포스터 느낌이 노란색 바탕에 굉장히 뭘까요 좀 상큼한 느낌의 그런 포스터 그림이고 그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공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좀 오시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실제로 공연장에 오셔서 공연을 보셔도 공연을 보는데 무리함이 별로 없어요. 그 공연이 굉장히 쉽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 막상 들어와서 어린 관객들과 좀 성인 관객들이 보는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 나이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고 공연의 재미를 같이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게임이라는 소재니까 네.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그게 빨리 집중을 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몰입도가 좋죠. 예, 예. 그래서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공연은 방학 때 예. 아이들 데리고 네. 부모님들이 가서 이렇게 같이 네. 보는 이런 공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연 내용은 전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어른들이 느끼는 게 많은 공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포인트를 예. 이 공연은 사실 어린 친구들의 그런
그 간단한 재미적인 어떤 그 요소보다는 어른들이 느껴야 할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공연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연 소개할 때마다 줄거리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이제 집중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에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을 AI가 거의 대신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인간들이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인간 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예. 근데 이 준이라는 사람은 그 VR 기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준이라는 주인공이 그 시기에 99%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지라는 VR 게임에 접속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 게임 세상에서 어떤 AI 그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예. 이 캐릭터 이 AI는 해킹 때문에 해킹을 당해서 어떤 임무를 꾸준히 계속 수행하고 있는 양철이라는 AI를 만나게 돼요. 예. 이게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아니라 AI죠. 예. 근데 이 양철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으시겠지만 왜 오지의 마법사의 양철 로봇처럼 네. 심장은 없고 인간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였던 그 AI를 만나게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주인공 준이랑 AI 양철이 만나면서 서로 여러 가지 미션을 같이 이제 2인 1조로 그 2인이 아니죠 사실은. 여하튼 그 인간 준과 AI 양철이 만나서 미션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간에 정이 쌓이게 됩니다. 예. 정확히는 두 사람이 또 아니고 예. 말씀드리면서 계속 헷갈리는데 정이 쌓이게 되는데 사실은 두 캐릭터 간에 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인간 준이 AI 양철한테 정을 느끼게 되죠. 예. 왜냐하면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그 두 캐릭터가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캐릭터 AI와 이 관객과의 정도 계속 같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 미션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양철이라는 그 AI는 해킹을 당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면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 그리고 그 캐릭터 극 중에 나오는 준과 어떤 감정적인 그것들이 막 쌓이게 되는데 어느 네. 순간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팍 이제 그 아픔이 예. 느껴지게 되는 예.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과 AI의 만남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더 인간다운 AI 그리고 헤어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의 드라마에서 저도 본 것 같은데요. 네네. 사람을 쏙 빼닮은 네. 로봇을 맞아요. 만들어서 네. 그 로봇하고 같이 막 교감을 하다가 어느 네. 순간 이게 사람이야 로봇이야 구분 안 되는 상태까지 가는 네. 그거랑 약간 컨셉이 비슷한 느낌인데. 그런 이야기 많죠. 사실 그 AI 인간 복제 얘기도 많이 있고 그 맞아요. 영화 휴잭맨 나왔던 그 로봇가 나왔던 영화도 있고요. 네. 이런 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 그 AI라는 게임 소재를 통해서 어린이도 이 공연에 금방 그 몰입되게 만들 수 있게 그 드라마를 처음에 굉장히 쉽게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을 볼 때 약간 관객들한테 마음을 무장해제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공연 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으로 1시간 좀 이상 이 정도 공연을 계속 끌고 가요. 예.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AI가 계속 귀엽고 좀 이렇게 그 마치 반려견 바라보듯이 예.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예. 그럼 이제 공연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 캐릭터에 막 흠뻑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AI랑 딱 헤어지게 되는 감정을 느끼게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이 AI의 소재를 굉장히 잘 버무려낸 그런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뭐 울고 그래요? 혹시? 그래서 공연 초반에 첫 번째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이 공연을 본 관객들한테 제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귀여워요. 근데 슬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게 막 정말로 그 AI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 귀여움 때문에 공연을 계속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뻔히 알고 있는 결말로 갖고 가는데 아는 결말이기 때문에 그 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이런 감정을 딱 관객들한테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통해서 사실 이번에 국내 초연인데 예.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마 혹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좌석에 매진된 회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잘 되고 있는 공연이라서 더 잘 되기 전에 빨리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공연 중에 뭐 이벤트가 있다고? 예, 있어요. 공연 중에 이제 제가 인간 준이랑 AI 양철 이렇게 한 조가 돼서 미션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그 어떤 비슷한 템포의 박자에 박수를 3번 또는 4번 이렇게 막 치는 이런 그 어떤 미션이 있어요. 이걸 관객들과 함께 하거든요. 네. 근데 관객들이 제 생각에는 처음 이제 그걸 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배우가 관객한테 시킬 때 제가 객석에 있었을 때 네. 쑥스러워서 이거 따라하기 좀 뭐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소극장이니까 그렇죠. 저도 조금 쑥스럽거든요. 쑥스러울 것 같은데 저 빼고 남들이 다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 따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호흡하는 과정, 이 게임을 함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캐릭터와 관객들 간의 관계의 어떤 벽 같은 걸 확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참여형 이벤트 같은 거 하면 관객들이 너무 참여를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머시브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딱 열어드리면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외국 가면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잘하거든요. 네, 자기 표현할 때 그 영어 브라보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2009년인가 올 슈겁이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만든 뮤지컬인데 이 공연의 제작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 분장 비슷하게 하고 머리에 가발 쓰고 가슴 풀어헤치고 이렇게 털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사회를 봤었는데 그때 Come on everybody 막 이렇게 하면은 관객들이 막 춤추는 그런 거였었어요. 신나게 음악을 세게 틀으면 춤출 것이다. 관객들을 이렇게 모셨어요. 음악이 나오고 조명이 딱 어두워지니까 관객들이 쫙 해서 그 왜 벽 쪽에 관객들이 쫙 붙어갖고 아 나는 못 놀아 이러면서 거기 무슨 대피 상영도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 썰렁해져가지고. 이게 준비했었던 제작팀과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떡하지 민망해갖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머시브 공연 같은 거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하면 관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참 좋은 현상이네요. 네.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 맛이 있어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이 되면서 더 관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그 좀비를 소재로 하는 이블데드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은 또 공연 도중에 관객들한테 좀비가 다가가서 피를 뿌리는 뭐 이런 그 씬이 있어요. 그때도 예전에는 이러지 마세요 막 그랬거든요. 뻔히 그럴 만한 자리라고 안냈는데도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시는 관객들이 계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좀비가 다가오면 댐벼라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같이 막 물어뜯어요. 배우랑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그 관객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즈도 어린 친구들, 성인 관객분들 할 것 없이 이 박수나 이런 호흡들을 잘 맞춰주셔서 공연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거는 진짜 배우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잘 유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어느 부분 이렇게 딱 건드려주면은 관객들이 확 이렇게 맞습니다. 자기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오즈 배우들 입장에서는 진땀 흘리시긴 할 것 같아요. 이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연습실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우들이 그런 고민 얘기했었어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관객들이 안 따라하면 어떡하죠? 근데 첫날 딱 터진 거죠 이게 박수를 딱딱 쳐주면 관객 배우들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잘 유도를 하고 그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AI나 아니면 로봇이 나오는 공연을 과거에도 좀 소개해 주신 적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인간의 법정이라는 그 공연도 제가 시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소개해드렸던 공연 이외에도 AI 소재로 가장 유명한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이 공연 그 전미도라는 배우가 배우의 대표작이기도 한데 이 그 폐기된 로봇 이제 그 약간 구형 로봇들 둘의 어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는 공연이거든요. 이런 공연도 있고요.
또 이 오즈라는 작품의 특징 어린이 공연인 것 같은데 어른들이 감동받는 이런 부분을 건든 공연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기찬이라는 가수의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런 그 인간 또는 어른들이 잊고 있었던 감성을 이 동화 속에 있는 인물이나 AI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이야기. 이거는 이 시대를 약간 그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한 번씩 나오는 공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동심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예전에 봤던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다시 봐도 예. 그때는 몰랐던 거를 다시 찾아내게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슬램덩크 열풍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야, 이거 되게 철학적인데. 알고 봤더니 나는 어렸을 때 몰랐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의 의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 돼서 보면 철학이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그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나온다거나 게임 속 어떤 배경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그 무대 연출이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근데 무대 연출이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진 않는데 막상 공연장에 무대화돼서 공연화된 다음에 올라가고 나면 관객들은 무대 장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배우가 그렇다고 뭐 로봇 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 각기 같이 이렇게 이런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인물이 훨씬 더 인간답게 연기하는 것을 더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오즈라는 공연도 그 공연 그 무대 위에 타이틀로 미션 1 모르고 바닥에 어떤 게임 같은 그런 장치들 전식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걸 연기하는 배우들의 그 호흡이나 이런 걸로 관객들이 흠뻑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예, 봤습니다. 직접 보셨을 때, 직관했을 때 어떤 점이 제일 매력적이던가요? 제가 세 번째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평범한 듯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간단한 부분의 매력을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극 중에 나오는 AI 양철이라는 이 캐릭터가 준이라는 인간을 만나면서 처음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인사를 건네요. 안녕 준,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호흡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오버해서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막 이런 식의 말투 이런 거예요. 네, 배우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귀엽게 표현해요. 이 역할을 맡은 배우들별로 약간의 표현법은 좀 다른데, 근데 이 안부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사람한테 안 봤던 시기에 별일 없었냐고 묻는 이 안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진짜 그냥 늘 스치듯이 오늘 아침에 저 집에서 나올 때 아니면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도 뭐 공연 알림이 안녕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그럼 부재의 아픔하고 관계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그냥 밥 먹었어, 안녕, 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없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 계속 조금 전에 작품을 줄거리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AI와 관객, AI와 주인공 준 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연의 결말에 다다르면 이 AI는 어쩔 수 없이 해킹당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돼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재 관련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이걸 계속 공연 내내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 인사를 건넸던 AI한테 느끼면서 관객들의 이 마음을 뭔가 몽글몽글하게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마음을 한순간에 풀어버리게 이렇게 만드는 이 매력이 이 작품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여운도 굉장히 길게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품 설명을 막 인공지능에 게임에 뭐 무대 연출까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악을 중간에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뮤지컬 오즈인데요. 뮤지컬이니까 음악을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음원 녹음된 게 없어요. 이 공연 지금 한참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OST 왜 안 나오냐고 막 항의를 하고 계신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작품의 음악을. 그래서 제가 공연을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이 잘 묻어나 있는 노래를 한 곡
좀 골라봤거든요. 그래요? 제가 계속 이 준과 준이라는 인물과 양철 AI 양철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런 사람 나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사가 잘 나와 있는 노래가 김동률의 감사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네. 그런 가사말이 생각이 나서 작가님한테 이 노래 한번 틀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마지막으로 이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서. 네. 근데 이 공연 보면 그래요. 지금 제가 방송 내내 하는 것처럼 막 텐션이 업됐다가 공연 끝나고 나면 잘 봤다.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기를 해주셨어요. 예. 비슷한 감정 느낄 수 있는지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안영수 대표의 신청곡 김동률의 감사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